안녕하십니까. 신지원 에리와 함께하는 물리과외사 자격시험 기출실력 다잡기를 해설하러 나온 한국미래물연구소 박준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기본적인 교재의 내용들은 파악하셨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각 단원 뒤에 있는 기출실력 다잡기를 보시면서 주요 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소 생각을 하거나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대 기출문제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과거 기출문제의 내용들을 문제 각 보기로 포함을 시켜서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만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들 중에서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의 문제들만 몇 개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챕터 1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세요. 6번 문제. 물리활동을 영역별로 설명한 내용이래요. 박스 안에 설명들이. 기역에서 미운까지의 설명을 보고 어떤 영역의 물리에 대한 것인지 살펴보는 문제죠. 크게 이제 기능별 분류하고 영역별 물류,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 영역별 물류와 관련된 거죠. 기능별 물류는 뭐가 있어요?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유통가공, 물류정보, 이 앞선 모든 개별 기능들을 토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물류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류 관리사를 따고 있는 거죠. 물류 정보는 아마 다음에는 제가 아마 여기다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이제 그 물류비 수준이 순서가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류 정보비가 3등이 됐어요. 아마 여기로 올릴 거예요. 지금 요 문제는 이제 물류 영역별 문제인데 조달 물류부터 생산 물류, 요 안에 이제 사내 물류라고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판매 물류가 있고, 반품, 회수, 폐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영역은 순물류라고 하고요. forward, 그죠? forward logistics라고 하고, 이쪽은 역물류, reverse logistics라고 해서 이 영역과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는 각 회차별로 빠짐없이 출제가 됩니다. 드시라고. 내용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각 영역에는 이런 개별 기능 활동이 존재하는 거예요. 각각, 각 영역에. 자, 그러면 해당 문제에서 키워드를 뽑아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까요? 영역별 물류 바르게 연결한 것. 기획의 설명 보시면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완제품이 출고돼서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고객에게까지래요. 출고돼서 고객까지. 판매 물류죠. 그럼 지워 놓으세요. 조달 물류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지우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원자재 부품 등이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부터. 생산 공정에 들어오니까 사내 물류 아니면 생산 물류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물류니까 내비두고 조달이나 회수 들어있는 거 지우세요. 그다음에 디귿셋은 제품의 가치를 살리거나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리거나, 저건 이제 되살리는 쪽이죠. 리사이클 쪽의 표현인 거니까 저쪽은 역물류 중에서 회수 쪽이겠구나. 그래서 소비지를 시작점으로,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서 거꾸로 거슬러 간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 남았으니까 뭐 조달 아니니까 디귿 정도 읽을 때 답이 나오죠. 3번이라고. 그래도 뭐 맞아 보시면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창고 등에 보관 관리되고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전까지가 조달 물류가 되겠죠. 조달 물류. 공장 안에서만의 물류를 생산 물류 영역 중에서도 사내 물류라고 별도로 부르기도 해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미음은 제품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 답이 나와버렸죠. 교환이나 반품을 위해서 판매자에게 되돌아오는 물류 활동. 근데 이런 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자체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거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판매자한테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단순 반품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출제자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쓰셔야 될 거예요. 이 각각의 영역별로 기능 물류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조달, 생산, 판매, 이 영역별 물류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순물류. forward logistics. 그죠? 얘네는 꾸준한 경향을 갖고 있어요. 예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뭐에 비해서? 역물류에 비해서. 제품별로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역물류, 리버스 로지스틱스라고 하죠. 리버스 로지스틱스는 반품, 회수, 폐기. 반품은 완제품 보관 창고로 가요. 판매처 혹은 완제품 보관 창고. 회수는 어디로 가요? 원자재 보관 창고. 얘는 뭐랑 같이 나오냐면 공병, 공팔레트. 대표적으로 요것만 있는 건 아닌데, 공병, 공팔레트를 원부자재 창고로 가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재사용하죠. 그죠? 내구성 검사라든지 뭐 세척이나 이런 걸 거쳐서 소주병이나 맥주병이나 이런 것들. 팔레트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부자재 이동이라든지 완제품 이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병, 공팔레트 할 때 회수, 그죠? 많이 나오고요. 폐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7번 문제 봅시다. 7번. 물류 합리화. 물류 합리화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 거점을 집약하면 거점 비용은 감소하지만 물류 서비스는 향상된다. 다른 거 먼저 볼까요? 그럼 이게 틀린 거니까. 운송 리드타임을 단축하면 물류 서비스는 향상되지만 운송 비용은 상승하죠. 그죠? 단축하면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빨리 배달이 오니까. 대신에 이제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하거나 더 빠른 운송수단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원래는 이런 무슨 서비스가 올라가느냐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근데 물류도 이제 기능별로 종류가 있으니까.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는 총 비용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죠. 토탈 옵티마이제이션, 전체 최적화. 영역 물류끼리도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가 존재를 하고, 기능 물류 간에도 상충 관계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각 기능이나 각 영역에만 부분 최적화, 서브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결과가 하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파악을 해서 전체 최적화, 총비용을 최소화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적정 서비스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맨날 바뀌니까 이걸 해주는 사람이 물류관리사인 거죠. 자, 세 번째 내용은 재고량을 적게 하면 보관비는 감소하죠. 재고량이 작으면 창고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작으니까, 평균 재고량이 작아지니까 보관비는 감소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저하된다. 이것은 재고 서비스 수준을 말해요. 재고 서비스 수준. 평균 재고량이 많아야 고객이 갑자기 물건을 찾았을 때 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평균 재고량이 작으면 그만큼 결품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번째는 물류 합리화는 대표적인 상충관계, 비용과 서비스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 상충관계를 고려해서 그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는 건 최대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이 달성해야 되는 것도 최대 서비스가 아니고요. 물론 서비스가 높아지면 매출이 증대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서비스 한 단위를 높이는데 비용의 증대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적정하기만 하면 고객은 참아줍니다. 이걸 적정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죠. 5번 왜 틀렸냐? 거점을 집약하면 시장이 이제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모난 박스 안에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점이 여러 개였어요. 여러 개가 되면은 한 거점이 시장 내를 커버해야 되는 커버리지가 요만해요. 근데 만약에 거점을 집약해서 한 대 모은다는 뜻이에요. 거점을 집약해서 요 4개의 거점을 없애고 한 개의 거점을 하게 되면 한 개의 거점에서 커버리지가, 배송 커버리지가 굉장히 늘어나죠. 이 거리적 격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가 늘어날 때에 비례해서 반응성이 줄어드느냐,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종전과 동일한 운송 서비스 수준을 가지려면 이렇게 배송 커버리지가 넓어지면 배송 횟수나 배송 차량의 투입 대수를 늘려야만 종전과 동일한 서비스 수준이 나와요. 가까우니까 반응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적은 차량으로도 짧은 시간 안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멀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체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했는데 운송 서비스율이 감소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운송 차량의 투입 대수, 운행 횟수를 증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요. 자, 8번 봅시다. 전통적 물류와 과거의 물류와 EMT,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모바일, TV. 다 상거래죠, 상거래. 그죠? 전자상거래, 그죠? 모바일 상거래, TV 홈쇼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한 물류를, 상거래에 의한 물류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주문 빈도, 전통적 물류 옛날에는 주문 빈도가 많았냐? 낮았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때를 생각하는 게 가장 극적으로 편해요. 제조업자도 별로 없고요. 유통업자도 많지 않아요. 제품의 종류도 많지 않고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요. 공급자나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으로 엄청 때려 만들어요. 공장의 맥시멈 생산 능력을 다 이용을 해서. 거의 B2B로 거의 움직입니다. 지금처럼 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가 돼서 뭐 개인 택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때는 거의 소수의 유통업자와 소수의 뭐 제조업자들끼리 B2B로 소품종 대량을 몇 번의 거래만으로 소비지로 옮기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주문 빈도는 현재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았어요. 이 시절이 정말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나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좋았던 시절이에요. 만들면 다 팔렸던 시절, 그죠? 지금은 주문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제조업체도 많아졌고 유통업체도 많아졌고, 국내 제조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국외 제조업체도 있고 국내외 제조 유통업체들이 다 증가를 했고,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운송 차별화, 배송 차별화라든지 물류 서비스 차별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주문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소화물 일괄 운송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택배잖아요, 그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죠.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오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나머지 내용들도 쭉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소품종 대량으로 움직이던, 다품종 소량으로 움직이고요. 뭐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랑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몇 군데 가면 끝이라고 했죠. 대량으로. 지금은 다 개별적으로 뭐 택배가 가야 되니까, 글로벌리하게도 다 가야 되니까. 전략도 밀기. 물류에서의 푸시 전략은 아까 전에 그 창고로 보게 되면 나라가 있으면 크게 지역별로 창고를 이렇게 지어놓고 이 세분 시장의 수요가 확실해지지 않았지만 그냥 공장으로부터 다 갖다 놔요. 수요 예측을 해서 다 그냥 밀어 놓는 거예요. 팔리든가 말든가. 근데 뭐 이 시절에는 팔렸으니까 푸시 전략이 가능했던 거죠. 분산형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분산형. 보관화형론에서 보시면 쌍자 분산형 창고, 전국에 엄청나게 창고를 지어놓고 그냥 때려 다 갖다 놓으면 넣기 바쁘게 팔려 나갔어요. 지금은 전략 자체가 이 물류라고 표현하면은 끌기보다는 뭐 푸시풀 쪽에 가깝죠. 푸시풀. 지연 전략 쪽에 가깝고요. 완전 끌기보다는. 옛날에는 이러한 세분 지역들까지 창고를 지어서 다 지어 넣었다면 지금은 여기까지만 갖다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대응을 해주는 그런 형태. 대형 유통회사, 뭐 L사라고 치면 L 홈쇼핑, L 백화점, L 뭐 각종 유통업체들이 있잖아요. 센터를 같이 쓰잖아요. 유통센터를. 그죠? 한 유통센터를 쓰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쪽도 있고 어디서 주문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센터에서 종합해서 딱딱딱 다 가져다 주는 그런 주문이 들어오는 거에 바로바로 대응해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끌기 혹은 푸시풀 전략 정도가 이제 적합한 형태를 가지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이게 푸시풀이 된다는 거예요. 푸시풀. 이게 이제 다크스토어. 다크스토어. 여러분 동네에 한두 개씩 간판을 걸지 않고 매장에 선반 진열은 다 했지만 고객이 들어와서 사는 그런 매장이 아니고요. 앱에서, 그죠? B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앱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선반에서 피커가 다 피킹을 해가지고 배달해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다크스토어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도심지에다 가져다 놓고
거기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이런 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16번) 물류의 기본적 기능에 대한 설명.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장소 1번부터 볼까요? 장소적 간격을 장소적 거리적, 그죠? 어떤 기능이? 물류의 운송 기능이. 시간적 불일치, 이거는 보관 기능이. 이쪽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격차를 줄여주는 거고, 얘는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을 최대한 맞춰주려면 생산해서 소비지 쪽에 가져다 놔야 돼만, 그죠? 보관이 되어 있어야만 수요할 때 빠르게 대응이 되죠, 그죠? 운송과 보관은 그래서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돼요. 물류는 기능별로 운송에서 정보, 물류 정보 활동에 이르기까지 가격 조정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 가격 조정을 하죠. 수요에 맞춰서 잘 움직여주면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래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수량 불일치, 수요량에 맞춰서 공급량을 비축하거나 대응해주는 그런 활동들. 그러면서 잘 되면은 가격 조정 기능들도 갖고 있고요. 지파 운송 보관 기능을 통해서 재화의 품질을 조정한다. 품질. 재화의 품질은 1차적으로 제조업체가 만드는 거죠. 제조업체가 생성해내는 거고요. 생산활동이. 제1의 형태 효용을 만들어주는 활동인 거고요. 물류까지 확장해서 표현을 하면은 유통가공이 그러해요. 유통가공.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폼. 세트화 상품 만드는 거 있죠. 세트 상품화 시키는 거. 제조업체에서 안 하죠. 유통센터나 이런 데서 뭐 칫솔, 치약, 로션 이렇게 뭐 한 포장으로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지파 운송 보관 기능을 통해서 재화의 품질. 이거는 이제 유통 가공, 트랜스폼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4번의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 출제 시도는 되게 오랫동안 되어 왔어요. 시도되어 왔어요. 물류 이야기인데 이제 생산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쪽. 자, 18번. 이거는 이제 물류 조직에 대한 문제죠. 얘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꼭 하나. 매트릭스형 조직, 사업부형, 직능형, 그리드형, 물류 자회사. 여기서 로테이션에서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예. 3개 정도가 로테이션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그 특정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조연일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18번의 문제에서의 키워드를 줄여봅시다. 다른 부서에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부서의 인원이 모여서 구성되는 형태. 이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는 TF팀, 태스크 포스 팀, 그죠? 프로젝트 조직이죠. 프로젝트 조직. 이것이 아니면 두 번째는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우리가 매트릭스는 교재를 공부하거나 물류 쪽에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또 어떤 구분 개념들, 전략적 방향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에서 보면 이렇게 된 게 매트릭스죠. 이렇게 뭐 상품 시장 매트릭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각 기업 내는 여러 부서가 있고
임시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팀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평소 때는 마케팅 팀에서 마케팅 부서에서의 어떤 직급을 갖고 있지만 특정 물류 문제가 생기면 물류팀의 어떤 팀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 부서의 직급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직제를 갖고 있는 거죠. 정해진. 근데 프로젝트 조직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차출이 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라지는데, 유사한 문제가 발현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확정적이지 않아요. 그게 프로젝트 조직이. 그래서 다른 부서 인원이 모여서 구성되는 형태에서 프로젝트 조직이 없으니까 요쯤 읽었을 때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골라내셔야 돼요. 특히 항공 우주 산업, 물류정보 시스템 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 그래서 효과적인 물류조직의 형태는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항공 우주 산업 쪽에서. 몸값이 굉장히 비싼 분들이죠. 나는 이 일도 시켜먹고 저 일도 시켜먹고 저 일도 시켜먹고 저 일도 시켜먹고, 아니 더 많은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우주에 가서 우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역할만 부여받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죠? 인건비가 굉장히 높으신 그런 쪽. 매트릭스형 조직 나머지 거 볼까요? 복잡성이 매우 높은 첨단 기술 산업. 이것도 맨날 나오는 키워드인 거고요. 라인 스태프형과 프로젝트형. 장점을 모아서. 그러니까 프로젝트형의 단점을 개선한, 이렇게도 표현이 많이 돼요. 그래요. 그죠? 여기 나오죠? 프로젝트 조직이 한시적으로 모여서 매번 팀원들이 바뀌어 전문성이 함양되지 않는, 제고되지 않는 점을 개선한 방식이다. 단점도 설명이 되는데 이게 주로 나오진 않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 소속돼 있기도 하고 이쪽에 소속돼 있기도 하니까 라인의 문제도 생기고요. 상사가 둘이니까 스트레스가 좀 더 격상되는 그런 측면도 갖고 있다. 자, 2장의 문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론 챕터 2의 기출실력 다잡기. 물류 기능의 직접 수행에 관련된 물류 고객 서비스 요소. 거래 전, 거래 중, 거래 후. 거래 중을 거래 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 전 요소. 그거를 이제 거래 전 서비스, 거래 중 서비스, 이런 식으로 뒤쪽에 서비스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거래 중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 나머지 걸 말하는 거죠. 얘도 전통적으로 매우 자주 나오는 문제여서 꼭 몇 가지 핵심 포인트는 알고 가셔야 된다. 정답은 시스템의 유연성인데요. 거래 전 요소와 같은 것들에는 뭐가 있느냐? 명문화된 회사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약관을 다 보시진 않지만 약관이 있죠. 약관을 보고 이 조건 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비스든 재화든 알고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 대한 고객의 평가, 여러분들 보시죠? 그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그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업력을 갖고 어떤 평판을 받으면서 영위해 왔는지 고객의 평가도 거래 전에 고려되는 요소인 거고요. 그걸 알려주는 것도 서비스 요소인 거예요. 표시해 주는 것들. 고객의 접근 용이성, 고객 서비스 조직 구조, 그쵸? 이거 보고 거래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 제품 살 때도 전국의 서비스 센터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체제는 어떻게 확립되어 있는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회사 조직, 탄탄한 회사 조직, 그 다음에 시스템의 유연성,
그러니까 고객의 거래 요건에 맞춰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유연성 말하는 거예요. 변화 관리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의 유연성을 갖추고 있느냐. 우수한 경영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기술적 서비스도 가능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거래 전 요소가 되는 거고요. 거래 시 요소는 보통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 중에 고객이 서비스 요소라고 느끼는 것들은 뻔하죠. 뻔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주인공으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 후 요소를 내거나 거래 전 요소가 아닌 하나를 고르시오. 분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들은 이제 거래 시 요소. 뭐 이렇게 가져가죠. 주문의 편리성, 제품 대체성. A가 없네요. A 기능을 하는 A-1이 있습니다. B도 있습니다. 그걸 제품 대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래할 때. 제품이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대신 대체제를 권해주는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주문 정보의 가시성, 재고 품절 수준, 재고 가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부분들, 백오더가 생성이 되면 약속한 수량 혹은 원하는 수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을 때 얼만큼 빠르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생산 공장이나 아니면 근처의 창고로부터 빠르게 재고를 수배를 해서 대응해 주는 능력, 백오더 처리 능력. 그다음에 주문 주기의 일관성, 주문하고 받을 때까지의 리드 타임. 제품 교환이라든지 환적과 관련된 부분들. 정보 시스템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되겠고, 거래 후 요소는 설치, 보증, 변경, 수리,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거래 후 요소. 결제가 끝나고 나서 요즘에 이제 그 집안의 어떤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이 설치 물류 쪽에 틈새를 보고 유통회사들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최근에는 다 이제 거래 후 요소가 되겠고요. 추적, 클레임, 불만 처리, 제품 포장, 수리 도중 일시적인 제품 대체. 이거는 옛날에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면 수리가 끝나는 시간 동안에 대체해서 쓸 그런, 임대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폰을 잠깐 빌려주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동안 렌트를 해준다든지, 다른 차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에서는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다른 영역에 있는 것 하나,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5번, 유통 경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유통 경로 결정 이론의 접근 방법 중에서 기능 미양 이론은 중간상들이 경로 활동을 연기하거나 투기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려는 이론을 의미한다. 요 설명대로라면 이 설명은 연기 투기 이론이에요. 뭐냐? 어떤 재고는 너무 인기가 좋고 마진율이 좋아서 중간상, 유통업체의, 그러니까 유통 경로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고를 떠안으려고 하는, 돈을 주고 사와서 약간 투기도 끼고 적극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재고도 있고요. 어떤 재고는 최대한 수요가 확실해졌거나 수요가 생성이 됐을 때 넘겨받아서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재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에 따라서 유통 경로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게 연기 투기 이론이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기능 위양 이론은 원래 중간상이라는 게 제조랑 소비자 이 둘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좋은 제품을 만들거나 광고하는 거 이외에 나머지 마케팅 기능, 사고 싶게끔 하는 모든 마케팅 기능을 얘가 단독으로 수백만, 수천만의 소비자하고 1대1로 대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유통 경로 구성원, 중간상들이 껴서 각각의 특화된
상대적인 기능 우위를 가진 마케팅 기능들을 나눠서 수행하면서 너는 도매가 되고, 너는 소매가 되고, 너는 뭐 수집상이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 형태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기능들을 차고 유통 경로상의 레벨을 형성해내는 거예요. 단계를 형성해내는 거죠. 그게 기능 위양 이론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정이론들, 유통경로 결정이론들 굉장히 로테이션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 보시면서 나머지 이론들도 쭉 한번 리뷰를 해 주세요. 뭐 소매 수레 바퀴설이라든지 뭐 진공지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코디온 이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한번 툭 훑어볼까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 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제를 유지하는 것.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이라고 한다.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생산자가 유통 경로 구성원을 통해서 마케팅 기능이 전달되고 우리의 타겟인 소비자한테까지 가치를 전달을 하는데, 이게 유통 경로 구성원도 굉장히 많고 제조업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 일관된 마케팅 시그널을 보내는 게 이제는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뭐 기업형 VMS, 경로 구성원이 다 내 식구죠. 나의 식구들. 기업형. 계약으로 장기 계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그러한 일관된 마케팅을 하게 만드는 체제. 뭐 계약형 VMS,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가 그런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리형, 뭐 동맹형 이런 식으로 수직적 유통 경로 시스템이 요구되기 시작했죠. 이번 문제도 이번 보기도 잠깐 보게 되면요. 유통 경로 효율적 관리 설계 과정은 기업 전략, 이게 수준이에요. 제일 상위. 기업의 전략.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영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업 내에 여러 기능 부서, 사업 부서, 기능 부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통 전략을 설정을 한다. 총체적인 경영 전략 내에 마케팅 유통 전략, 그죠? 이 전략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결정을 하고 이 경로 내에 조연들이 누구로 할 것인지 선정을 하는 단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얘도 뭐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죠. 이러한 절차 문제 매우 좋아하니까. 제품 분류 관점에서 유통경로 유형에는 소비재 유통경로와 산업재, 그죠? 여러분들이 목적지면 소비재죠. 밀가루는 소비재면서 산업재예요. 산업재는 빵집 아저씨가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사오거나 뭐 과자 제조업자가 밀가루를 사오면 산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겠고. 7번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VMS. 생산자부터 중간상을 거쳐 소비자까지 일관된 마케팅 기능,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경쟁 우위를 구가하는 것이 필요해져서 이런 게 생겨났다고 했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은 뭐가 틀렸냐? 유통업체 통제하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계열화하는 것을, 경로 구성원들이 있는데 제조업자, manufacturer가, 이쪽이 유통업자겠죠, 그죠? 유통업체를 주도권을 갖고 계열화하는 것. 계열화한다는 얘기는 인수합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이 소비자 쪽이 전방이라고 했죠, 전방. 경영학 쪽 계열, 사회과학 쪽 계열, 뭐 경제학 계열 다
이 완제품 제조업자가 주인공으로 책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많이 표현해요. manufacturer 뒤쪽에 있는 경로 구성원들을 이제 후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 앞쪽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하면 전방 통합이 되죠. 후방 통합이 아니고요. 3번 VMS의 유형 중에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관리형 VMS. 관리형 VMS는 계약 관계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메이저 구성원이기 때문에 경로 구성원들이 그 메이저 경로 리더죠. 이 유통 경로 내에서 꼭 제조업체만 경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월마트나 뭐 이런 아이들도 경로 리더가 돼요. 그런 경로 리더와 언제든 거래를 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유통 경로 운영 정책상 무엇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협조적으로 나갑니다. 당장 거래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거래를 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통제가 일정 부분 되는 게 이제 관리형 VMS인 거고요. 이런 형태보다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식은 계약형 VMS예요. 계약을 맺고 경로 구성원이 되어주는 거죠. 가장 강력하게. 계약형 VMS, 프랜차이즈와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계약을 통해서 관계를 이어가는 형태 VMS, 계약형 VMS가 제일 많은 거고요. 공생적 마케팅 이쪽은 VMS 말고 HMS 허리젠탈, 그죠? 수평적, 그죠? 마케팅 시스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를 이제 이렇게 제가 깔아놨잖아요. 세워서 같은 레벨. 다른 산업이에요. 각자 다른 산업이고,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이제 유통 경로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조가 제조끼리 협업하는 거. 유통업체가, 뭐, 공급업체가 공급업체들끼리, 유통업체가 도매상이 도매상들끼리. 그게 공생적 마케팅, 수평적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많이 하죠. 이런 목적으로, 공동화의 목적으로, 비용 절감. 자, 5번.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욕구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고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효과적이다. 이쪽이 수요단이에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이쪽 소비자 쪽에 가까운 중간상이 시장 정보를 제일 기민하게 취득을 하죠. 그 정보를 빨리 받아서 이쪽, 그죠? 공급과 원부자재 반제품 공급과 생산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우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도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욕구. 이쪽은 이제 뭐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 이렇게 VMS가 있으면 이 기업형, 인수합병에서 다 내 식구로 만드는 쪽, 요쪽으로 갈수록 수직화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시장 변화에 대한 반응성은 떨어져요. 그게 다 우리 식구니까 야 알아서 형이 공급해 줄게. 내가 사준다니까. 이런 식으로 다 식구끼리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제체제와 별도로 좀 안일하게 일을 하게 되죠. 다 우리 식구니까. 그래서 뭐 즉각 유연성이 올라가거나 반응성이 뭐 증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떨어져요. 그런 것들이. 관리형 VMS로 갈수록, 동맹형 VMS로 갈수록, 느슨할수록 더 반응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VMS 꼭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복습하세요. 기업형, 계약형, 관리형, 동맹형까지. 기업형으로 갈수록 통제력이 강하고 일관적인 그런 메시지 전달과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은 좋지만 시장에 대한 반응성은 떨어진다. 기업형이 될수록 시장에 대한 반응성은 떨어진다. 그리고 경로 전체의 통제 비용이 늘어난다. 다 내 식구니까. 통제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경로 유통 비용이 뭐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서로 이제 뭐 그 불법적으로 뭐 유통을 더 비싼 값으로 사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싸져야 정상인 거고요. 10번 주문을 받아서 주문 정보를 창고나 발송 부서에 전달할 후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발송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러면 주문 주기 시간에서 어떤 활동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냐 인 거거든요. 정답은 주문 어셈블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주문 주기 시간, 주문해서 받을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주기 시간이 짧을수록 고객 입장에서는 더 빨리 제품이 온다라고 느끼죠. 순서는 그래요. 주문을 접수를 받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주문 접수처는 굉장히 많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대부분 멀티 유통 채널을 가지죠. 어떤 유통 채널을 통해서 주문이 이루어지든 간에 많이 모아서 대량이 되면 좋은 거니까요. 주문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으로 주문을 전달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주문을 처리를 해요. 개별 주문들을 확인을 하고 뭐 지역별로 뭐 고객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보관된 창고 내에서 해당 부품들을, 해당 제품들을 골라내 오죠. 그래서 고객별로 주문을 완성시켜줘요. 제가 뭐 바나나 2개, 딸기 3개, 뭐 파인애플 3개 이렇게 주문을 했으면 가져와서 완성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주문 조립. 그런 과정에서 소요될 수 있는 추가 시간이 뭐냐면 재고 가용성 확인 시간이에요. 바나나 2개, 파인애플 3개였는데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어. 하나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공급지로부터 혹은 주변의 뭐 다른 유통창고로부터 그 모자란 재고를 수배하고 찾는데, 보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재고 가용성 확인 시간이에요. 근데도 없어. 그럼 이제 고객한테 이제 스탁아웃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시겠냐,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느냐.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제 생산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고객은 인도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문 접수, 전달, 주문 처리, 그죠? 주문 조립, 오더 필링 혹은 오더 어셈블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문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책에 있는 더 알고 가기이기 때문에 책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 요 순서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의미를 가지고 어떤 활동 시간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 영문 꼭 기억해 주세요. 치사하게 영문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중간중간 빼놓고 절차를 설명을 하면 까먹을 수 있어요. 3번, 주문 주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갑자기 10번에서 3번으로 넘어간 이유는 3번은 이 10번 밑에 설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설명할 때 밑으로 뺀 거예요, 여러분. 주문 주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활동 시간들이 다 줄어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재고 가용성 하신 시간, 생산 시간, 이런 것들은 소요 안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은 거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5번. 고객의 주문 크기를 가능한 한 작게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수량이 연간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원하는 수량이 일정 수준일 때
가능한 한 번에 적게씩 주문하게 허락해주면 주문 횟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문 횟수가 많아지면 주문 주기 시간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연간 한 1000개를 주문하는데 100개씩 주문하게 해주면 얼마예요? 10번을 주문해야 되는 거고, 더 작게 50개 단위로 주문하셔도 돼요 라고 하면 20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문 주기 시간은 이 거래 횟수에 따라서 주문 주기 시간, 그죠? 단위 주문 시간이 곱해져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1회 주문 수량이 작아지면 주문 주기 시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허용하는 것보다는 크게 하게끔 해서 1회 주문량을 낮춰주는, 1회 주문량이 많아지게 돼서 주문 횟수를 줄이는 그런 형태를 띠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보관하행론에서 재고관리 쪽에서 이러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개념 문제로도. 뭐 거꾸로 설명을 하면 1회 주문량이 이 문제 지갑팩에서 보면 1회 주문량을 작게 허용해주면 연간 주문 횟수가 많아지고 주문 횟수당 늘어나는 주문 주기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다품종. 제품의 종류가 많아요. 골라서 처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재고 가용성 확인이라든지 오더 필링 타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소품종 표준품보다 소품종 대량으로 주문되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훨씬 더 다품종 제품이 주문 주기 시간이 길다라는 거. 요 두 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 11번. 제품의 종류에 따른 물류의 특성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산업재의 경우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물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산업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이나 공급 사슬에서 보면 매뉴팩처러, 완제품 제조업체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그게 산업재잖아요. 산업재. 시설이나 장비, 원자재 뭐 이런 것들. 그게 산업재란 말이에요. 얘가 힘이 제일 센데요. 사주세요죠. 보통은 사주세요죠. 보통은. 반대의 경우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뭐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자잖아요. 이쪽이란 말이에요. 공급업자가 있고 그 메모리를 받아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삼성이 더 세죠. 더 힘이 세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매뉴팩처러가 원부자 산업재를 사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판매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죠? 샘플 보내고 견적 보내고 막 이러죠. 그죠? 각종 이제 그 충성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제품을 나눠야죠. 편의품. 편의점에 있는 게 편의품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상품, 뭐 제품의 종류도 차이가 없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소모되는, 제품 차별성이 거의 없는, 자주 소모되는 제품들이 이제 편의품이죠. 그 다음에 선매품. 여기서 이제 선택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선매품은 제품 고를 때 조금 고민을 하는, 기술의 집약도가 조금 더 들어간 편의품보다는 그런 제품들이 선매품이라고 불러요. 선택품. 그래서 편의품에 가까운 선매품은 동질적 선매품이라고 그러고, 전문품에 가까운 선매품은 이질적 선매품이라고 불러요. 이질적 선매품. 그 다음에 이제 전문품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편의품과 같은 경우에는 경로 커버리지를 보면 개방형 유통 경로라고 해서 점포에다가 죄다 깔아놔요. 마진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각 점포마다 재고를 막 깔아놔야 돼요. 왜냐면 얘는
그냥 눈에 보이면 팔려요. 없으면 안 팔리고요. 제품에 대한 고객들이 충성도가 별로 없어요. 두루마기 휴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게 중요해요. 눈에 자주 띄고. 전문품과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가 작아요. 이 지역을 커버하는 매장 하나 다 커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서도 여기까지 와서 사게끔 하죠. 당연히 물류 전략이 틀릴 거예요. 선매품과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유통 경로 몇 개. 개방형처럼 편의품에 해당하는 개방형 유통 경로, 집약장 유통 경로, 집중적 유통 경로, 얘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취급하는 상점이 많지는 않아요. 전문품의 전속적 유통 경로보다는 많고요. 얘는 전속적 유통 경로. 얘는 개방적 유통 경로. 선매품은 선택적 유통 경로. 유통 경로. 전문품이 극소수. 제일 많고 쬐끔 선택된 애들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지는 거죠.